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총선까지 치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주고 쉴드해주고 뭐 심지어 명품백 같은 경우는 특검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예. 한 가지 누락된 설명은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설명? 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을 있게 봐야 돼요. 이준석 명태균 관계. 예.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에 예. 명태균 씨 역할이 의외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 인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인적인 예, 거. 예. 그러니까 이 판의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명태균 씨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과 예. 접근성, 그걸 갖고 판을 짜는 설계 능력은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막 범위를 넓혀오던 시기에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일 때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대표 만들어줄 때도 김종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역의 경남 의창에 있으면서 예. 이준석 만들기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만들기도 했고 뭐 본인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이미 설계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게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올해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영선까지도 만든 건 맞죠. 보궐 때 만든 거.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어떤 그 인위적 외척 세력을 이제 자기가 하나 만든 건데 아하. 김건희 여사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한동훈이랑 강력한 허들을 만난 거예요. 한동훈은 사실상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컷오프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쪽에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뭐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 의중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쪽을 의식하는 것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작고 명태균과의 관계가 더 본질.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건너뛰고 우리가 김건희 존재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너무 커요. 존재감이. 그쪽의 시선이 이렇게 편향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균형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명태균과의 관계를 봐라. 애시당초 이 칠불사에서 만남 자체가 사인회동 7불사 그 사인회동 자체가 명태균의 설계 아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다 여기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7불사. 그러면서 지금 어제 그 명태균 씨가 변호인 통해서 낸 입장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가 전화 자주 한다고 아예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녹취로도 나왔고요. 녹취로도 여사가 컷오프를 직접 얘기해줬다.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미 얘기도 나와. 아니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아니 김영선하고 우리 김건희랑 한 게 아니고 나랑 한 거야. 내가 실세야. 보도까지 했어. 그러니까 못 참겠나 봐. 내가 실세야. 김영선이 아니고 내가 우위에 있어. 천공 스타일이네. 천공도 막.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부수적인 건 못 참아. 내가 메인이야. 그냥 막 터졌더라고 이게.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또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원래 광고 여론조사 정치 컨설팅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게 상대가 여사건 대통령이건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저번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었어.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경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행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난 비밀은 명태균한테 있다고 봐요. 명태균이 갖고 있다. 거기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개혁신당 출범 때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은 외면할 수 없는 사이 아니냐. 그럼 이걸 축소 은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요인들 이제 그 뒤에는 물론 권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로 오랜 시간 축적이 됐다고 봐야지 이게 개혁신당 창당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급격히 바뀔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이걸 컨설팅으로 포장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그 녹취 자세히 들어보시면 1차 공천 개입 때 그러니까 앞선 2022년도 5월달 1차 개입 때 명태균 씨가 막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려지면 안 돼. 아무도 들으면 안 돼. 아니 떳떳하면 왜 소문나는 걸 막 씁니까? 공천 발표 전날 알아요. 전날 알고 김영선 의원이 예비 후보였을 테니까 본 후보로 현수막 갈아달아라.
내가 이거 힘들었어. Y1하고 K1이 누굴 미는데 대통령도 김영선이 의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여사한테 얘기했어. 이러면서 이거 알리지 마. 소문나면 안 돼. 떳떳한 컨설팅이면 소문나는 거를 두려워할 일은 없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진행 중이니까 이제 오늘날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군사작전 할 때도 기만술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때는 이제 저게 바로 그 황관들 공격하는 전형적인 외척의 문법입니다. 외척 문법. 새끼들 다 쓸어버려 말이야. 내가 저게 말이야. 내가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정리했어. 간신의 문법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법인데 문제는 이 명태균 씨가 허튼 사람이 아니라 너무 스마트하고 정보력과 판단력이 빠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에다 합법적인 자기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간단히 무너질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사까지도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마음에 상당히 들었겠죠. 그럼 간단한 인물이 아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루 공천 관련된 건을 두 번이나 하루 전에 알았다. 사실 공천 시즌 되면은 막 급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결정 나잖아요. 사실 미리 결정 나면은 다 중간에 세기 때문에 보통 공천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결정합니다. 근데 보안이 생명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알고 있었어. 미리 알고 있죠. 그것도 대통령을 통해서. 여사 대통령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도 사실 이게 떳떳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공천 과정을 받는. 그러니까 당의 정보를 왜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누가 정기적으로 뭔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의사결정에. 그 시스템 이 정보를 누가 보고하고 있냐. 여사한테 요거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누가 일정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정말 대통령실에서 아끼고 정말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는 엄청난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자마자 김해에서도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그러자마자 왜 이준석한테 가서 그런 걸 공천 거래를 했냐? 그건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권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요거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그때가 2월입니다. 2월 29일 날. 근데 이때가 공천 문제로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틀어진 때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동훈한테 보냈는데 뭐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고 대통령을 만나라는 얘기고 뭐 엄청나게 애절하는데 원래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당을 구하고 대통령을 구하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기보다는 당에 대한 개입이 막혀버려서 생긴 문제예요. 그게 난 공천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용산과 한동훈 관계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호칭 자체가 바뀔 정도로. 그리고 그 직후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부부동반으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나왔는데 그날 대화의 60-70%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한동훈 얘기였다. 뭐 섭섭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만나고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많이 깠는데 다음 날 또 저기 한동훈을 깐다고. 계속 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래 보면은 이제 저기 뭐냐 저 여사로서는 그동안 자기의 설계가 안 먹혀드는 겁니다. 뭔가 막혔다는 거죠. 한동훈 때문이지. 이준석도 통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통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서 차질을 빚었어요. 물론 김영선도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보는데 명태균이 이제 그 저기 지방선거 때까지 기세등등하던 기세가 여기서는 좀 달라져. 요 총선 국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저놈들이 우리를 저기 뭐냐
이렇게 장벽을 치네. 한동훈 쪽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그렇죠. 이제 판이 다시 짜여진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짜여지니까 전략도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간신전을 읽으면서 참으로 탐복을 하는 게 이 변화무쌍한 모략의 경지는 그 항상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더라고. 그러니까 달변에 뛰어난 정보력과 선제적 행동을 하는 결단력과 이 모략의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아무나 간신되는 거 아니거든. 이것도 종합예술의 경지네요, 진짜. 간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것도. 특히 그 저 고조라는 황관이 저기 뭐냐 사대부들 설득하는 논리는 지금 읽어봐도 논리의 손색이 하나도 없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서사적가 있어요. 이걸로 황관 저 사대부를 지편으로 만들어서 진시황 다음 왕을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래가지고 황제의 유서를 조작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는 바람이 바뀌면은데 왜 깃발은 바뀌지 흔들리는 게 바뀌지 않겠는가? 세상의 시류와 역사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는데 그 공부 잘하고 총명한 사대부들이 다 넘어가. 이걸 보면은 탐복할 만한 경지거든.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권력과 그 작동 방식이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과 명태균 쪽에서는 엄청난 비상인 거죠. 그렇죠. 총선 2차 개입 때. 그러니까 이준석 쪽을 끌어들이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전혀 예상 외의 패가 나와줘야 이게 스토리가 이게 라인이 됐다고 이게. 그래서 난 뭐 그런 어떤 거 그 아마도 여기서 또 언론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외척 그 엘리트 간신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가 조금 체크가 돼야 될 거야. 아마도 모름지기 그 상당한 원한 내지는 적개심을 가졌을 뭔가 그 뭐 제거할 대상 비슷하게 지금은 인식을 하겠죠. 그 환관들 입장에서 간신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저 난 그렇게 예상해요. 이번 이런 가설을 보고 다시 한번 스토리를 보면 어떨까? 이건 제 제안입니다.